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김자순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흐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너는요. 트렌드 이슈의 박의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보면요. 사람이 유물로 변신한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를 따라하기도 하고요. 또 몸에 달린 커다란 종을 두르거나 발에 달린 국새가 되기도 한다는데, 자, 이제 박물관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중박 분장놀이입니다. 참가자들이 유물을 의상과 공연으로 재해석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성덕대왕 신종과 반가사유상, 얼굴무늬 수막새 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진만 보면 우와 엄청납니다. 뭐 재미있는 코스프레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성덕대왕 팀은 철사와 종이 테이프로 몸을 둘둘 감고 만들었다는데 이 제품들이 뭐 거의 만들어지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하죠. 네, 분장에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인신공양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렸고요. 그리고 슬픈 전설 대신 유쾌한 공연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발 달린 대한제국 국새까지도 또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유물들이 등장했어요. 이 종이 상자와 한풍기 주름간으로 만든 재고지보. 아까 보셨던 우리 그림의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재고지보라고 하는데요. 약탈됐던 국새가 스스로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재미있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재고지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유물을 똑같이 재현하는 대회가 아닌데요. 재미있는 분장으로 시선을 끌면서 참가자가 직접 조사한 유물의 역사와 의미까지 자연스럽게 알리는 겁니다.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고 하죠. 올해로 이제 3회째인데요. 참가 신청팀은 275팀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행사 이름에도 전국편이 붙었습니다. 전국 14개 국립박물관이 함께하고 오는 9월 춘천과 공주, 대구, 전주에서 권역별 본선을 치릅니다. 최종 결선은 9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열릴마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과거의 유물이 이제 밈과 또 퍼포먼스랑 함께 한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물관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유물에 얽힌 역사까지 찾아보게 된다는 점이 이 대회의 진짜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유물처럼 소중한 나라는 취지로 시작한 행사가 이제는 전국 규모의 문화축제로 커졌는데요. 올 가을에는 또 어떤 기발한 유물이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올가을 박물관을 찾는 발길이 한층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이야기,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400만 명에도 못 미칠 정도라고 하는데 이 두 나라 사이의 갭이 왜 이렇게 커진 걸까요? 네, 한국의 매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일본에서 여행 자체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일본인의 유효 여권 보유율은 18.5%에 그쳤는데요. 일본인 6명 가운데 5명가량은 여권이 없는 셈입니다. 어이구야, 이거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자, 단순히 엔화가 약해져서 해외여행이 뭐 관광객이 줄어든 것만은 또 아니고요. 일본에서 국내 숙박여행을 하고 싶다는 비율도 2011년 80%대에서 2014년 50%대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로 여행을 바꾼 게 아니라 여행의 우선순위 자체가 달라진 거죠. 네, 여기에는 휴가 문화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긴 휴가를 쓰기 어렵고요. 오봉이나 연말 연시처럼 모두가 한꺼번에 쉬는 시기에는요. 숙박비와 교통비가 오르고 관광지도 붐비니 여행을 더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직장인도 뭐 긴 휴가 쓰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해요. 근데 한국에서 여행을 포기하기보다는 2박 3일, 3박 4일 짬짬이 주말 특수를 노린 그런 여행들이 많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주말 동안 일본 다녀오는 모습 뭐 주변에서도 쉽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엔화 약세와 저비용 항공사의 노선 확대도 힘을 보탰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뿐 아니라 후쿠오카, 삿포로, 오키나와처럼 지역과 계절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해서요. 한번 다녀온 뒤 다른 도시를 다시 찾는 수요도 큽니다.
반대로 일본에게 한국은 더 이상 저렴한 나라가 아닌 거죠.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호텔과 외식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서울 수요도 서울의 음식과 쇼핑, 뭐 K뷰티, K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올 법한 어떤 확실한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또 게임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쇼핑과 외식처럼 여행을 대신할 즐길 거리도 많아졌습니다. 일본은 일상생활권 안에서도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보니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낯선 곳으로 떠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격차를 단순히 뭐 한국 관광의 매력 저하다 이렇게 단순히 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분발은 해야겠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뭐 또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여행에서도 코로나 이전 같은 특수를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임금 정체나 노후 불안도 여행의 문턱 자체를 높인 것 같다. 결국엔 경기가 불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관광객을 늘리려면 유명 관광지를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짧고 편리한 일정과 지역별 즐길거리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을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만드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우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장난감을 사는 30대가 늘고 있고 사우나를 가는 20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사우나는 중장년층만의 어떤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어울리는 상품보다 자신의 취향을 따라 소비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지그재그에 따르면 20대 목욕 바구니 등 사우나 용품 구매액이 연초보다 495% 증가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우나가 20대의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상품도 소비가 증가된 것 같은데요. 또 정통 장신구인 옷반지 구매액이 올해 무려 391%나 늘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전에는 거의 안 사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오래된 물건이 오히려 새롭고 개성 있는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30대에서는 장난감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손으로 누르며 촉감을 즐기는 장난감, 말랑이의 거래액은 1100% 이상 증가했고요. 겉면에 왁스 코팅을 깨뜨리며 노는 왁부는 2900%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이른바 키덜트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게 장난감을 넘어서 손으로 만지고 느낄 때 뭐 촉감과 쾌락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발 파츠와 스티커도 20대보다 30대에서 더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30대의 신발 파츠 거래액은 798% 증가했습니다. 꾸미기 상품은 젊은 세대의 취향이라는 공식도 깨진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세대별 경계나 취향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는 시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0대에는 사우나와 옷반지가 유행이고 30대는 왁부 같은 소일거리 장난감이 유행인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전문가도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세대의 경계가 섞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이만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셈입니다. 네, 결국 20대는 이런 걸 사고 30대는 이런 걸 소비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옛말이 됐고 자신의 취향 자체가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 아나운서는 평소에 고민이 생겼거나 맛있는 곳이 뭐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해요? 저는 아무래도 엄마인 것 같습니다. 제 통화 목록을 보면은 아무래도 엄마가 가장 많은데요.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쇼핑하는 걸 같이 하는 걸 좋아해서 오늘 소개할 말로 하면 저도 꽤 확실한 엄미세인 것 같습니다. 아, 엄미세 박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우리 엄마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는 청년의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와 여행하고 쇼핑하고 맛집을 다니고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그걸 또 SNS에 올리는 거죠. 이들을 갖춰서 엄마의 미친 자식, 즉 엄미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표현은 조금 강하지만 엄마와 가깝게 지내는 자녀를 재미있게 나타낸 말입니다. 과거에는 마마보이나 마마걸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 요즘은 엄마와의 친밀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다 이상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10명 중 7명은 가족 관계에 만족한 반면 연애는 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많았다고 한데요. 결국에는 청년들의 친밀감이 연인보다 이미 가족들에게 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새로운 관계에는 시간과 감정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반면 엄마는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가장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깊은 관계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가족이 가장 안전한 관계가 된 겁니다.
맞아요. 요새 뭐 사실 여자 딸이랑 또 엄마랑은 또 사이가 워낙 좋으니까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독립이 늦어진 것도 현실에 영향을 줬습니다. 취업과 주거 부담으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더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네, 요즘 부모 세대는 SNS와 대중문화에 익숙한데요. 자녀와 취향을 이렇게 공유하는 게 익숙합니다. 세대 차이가 줄면서 부모가 훈계하는 존재를 넘어서 대화가 통하는 친구이자 든든한 안전망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엄마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니게 된다면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나가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삶을 직접 선택하는 건강한 엄미세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제1회 대전국제 꿈씨 영화제가 지난 8월 1일부터 2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전시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전 영화인협회가 주관하고 대전국제 꿈씨 영화제 조직위원회와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영화제는요, 첫 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영화인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제 영화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인데요.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 방글라데시,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6개국에서 총 493편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영상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1회 대전 국제 꿈씨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한다. 이제는 AI와 일하는 법이 경쟁력이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자료를 정리하고 번역을 해내는 일까지 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시대가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것만큼이나 일자리의 형태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에는 AI가 바꾸고 있는 노동시장과 그 속에서 달라지는 우리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이 사람을 뽑는 기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업무를 가르치고 경력을 쌓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데 여러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였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해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AI를 활용해 업무 시간을 줄이고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증하고 또 그 결과를 실제 의사결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AI가 확산되면 사람의 일자리는 모두 줄어드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술이 하나의 업무를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인력부터 AI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검증하는 전문가, 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안 인력 등 새로운 직무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AI는 단순한 업무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AI를 도입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비용과 또 위험도 발생합니다.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AI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잘못된 AI의 답변을 또 누가 검증할 것인지,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AI가 만들어낸 결과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사람입니다. 결국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AI를 도입했으니 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닌 AI를 활용하면서도 그 결과를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AI 시대에 인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I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나온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결합시켜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경쟁력은 AI를 사용할 줄 아느냐가 아닌 AI를 이용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불안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기술의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라지는 일이 있는 동시에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닌 AI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인데요. 결국 미래의 일터에서 필요한 것은 AI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AI를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편재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기자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기능을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고요. 그런데 실제로 2년 안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네, 광주 군공항은 250만 평에 달하는 넓은 국유지이기도 하고요. 이미 평탄화가 되어 있어 산업단지 조성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물과 전력은 물론
군사시설 이전과 한미 협의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제는요, 먼저 물입니다.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가뭄으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까지 겪었는데, 과연 대규모 반도체 공항 이거 들어서도 되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용수 수요는 하루 65만 톤인데요. 여러 댐과 하수 제2용수를 활용해 203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용인 나주댐 물을 산업용으로 활용을 하고 농업용수는 영산강 물로 대체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극심한 가뭄이 다시 발생했을 때 농업과 첨단 산업 모두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자, 그럼 물을 뒤로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전력 공급입니다. 이 전력 공급은 괜찮을까요? 네, 정부는 2028년 말부터 1단계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와 ESS, 열병합과 LNG 발전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인 만큼 실제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춰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와 관련된 문제죠. 이 광주 군공항은 우리 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 기지 가운데 하나이고 일부 시설과 구역은 소파에 따라 미국 측에 공여되어 있습니다. 군공항 기능을 옮기는 것 자체가 소파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시설 반환 기지 조정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한미는 기존에 2034년까지 미군 관련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을 전제로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 일정을 2028년까지 크게 앞당겨야 하는 겁니다. 네, 정부는요,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도만 내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것과 물과 전력, 군사 외교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얼마나 빨리 착공하느냐뿐만 아니라 이런 제약을 해결하면서 실제 기업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강조한 전격전이 단순히 속도 경쟁을 넘어서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의 문제인데요. 때 아닌 노숙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노숙인들이 한 달 넘게 공항에서 생활하면서 빨래도 하고 숙식도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에서 장기간 사용하려온 노숙인들의 물품에 퇴거 명령서를 부착했습니다. 일부가 장애인 화장실에서 씻거나 공항 시설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위생 문제와 이용객 불편이 반복됐기 때문인데요.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도 청소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노숙인들 입장에서는 공항에서 숙식이 이제 생활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서울역인데 서울역의 프리미엄 버전이 인천공항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냉난방 시설과 화장실, 식수 같은 기본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 승무원으로 근무할 때 공항에서 장기간 머무는 노숙인들을 종종 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공항의 노숙인 문제 자체가 최근에 처음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특히 폭염이나 한파에는 거리보다 머물기 좋은 공간이 되는데 최근에는 일부 장기 체류자들의 위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공항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인천공항 측에서 퇴거 조치를 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 처사인데요. 그런데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들도 인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홈리스 행동은 단순히 공항 밖으로 내보낸다고 노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퇴거 압박을 느낀 일부 노숙인은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권단체는 공항공사뿐 아니라 인천시도 거리 노숙인을 위한 주거와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공항이 공항을 운영하는 거지 뭐 노숙인 복지재단은 또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문제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장기 노숙이 이어지면 전기와 수도뿐 아니라 청소와 보안, 시설 관리에도 추가적인 부담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담을 공항공사와 현장 노동자, 다른 이용객들이 계속 떠안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숙인들을 모두 다 내보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항에서 퇴거시키더라도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거리나 지하철역 같은 다른 공공시설로 장소만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공항의 정상적인 이용 질서는 지키면서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긴급주거와 자활시원을 맡는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겁니다. 노숙 문제를 공항 안에서 보이느냐, 밖에서 보이느냐의 문제로 작품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노숙인들을 공항에서 내보낼 것이냐, 함께 할 것이냐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요. 공공시설의 비용과 복지 책임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이냐는 공공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보도들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올해 1분기에만 무려 4조 원 가까운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정말 곳간에 빨간불이 들어선 겁니까? 네, 숫자는 맞지만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지는 약 3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4월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연말 정산분 등이 들어오면서 상반기 누적으로는 약 1조 3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올해 벌써 4조 원 적자라고 보는 건 정확하지 않은 수치인 겁니다. 그러면요, 건강보험 재정은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4,99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는 건데요. 보험료를 내는 생산 연령 인구는 줄고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층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도 쌓아놓은 어떤 투자금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주식시장도 좋았는데 이런 것들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네, 건강보험도 당장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는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국민연금은 장기간 쌓아둔 적립금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건강보험은 매년 거둔 보험료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단기 보험이기 때문에 유동성과 안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준비금 역시 채권과 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시 호황이 건강보험에는 사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네, 간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임금과 성과급이 늘어나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수 있는 건데요. 건강보험료가 근로자의 보수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일시적인 수입 증가만으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결국엔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앞으로 나갈 돈을 막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 같은 것들을 막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실비보험이 워낙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도수 치료니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정부도 올해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부당 청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나 중증 질환처럼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하게 새는 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결국엔 이런 부담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미 올해 그 건강보험률은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도 약 2,200원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면 보험료를 더 거둘지, 정부 지원을 더 늘릴지, 의료비 지출을 더 강하게 관리할지 결국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4조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저희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또 건강보험이 위기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건강보험에는 아직 상당한 준비금이 있고 현재 상반기 수지도 흑자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있고 의료비를 쓸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증시 호황이나 준비금 운용 수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네, 당장의 적자 규모보다는 앞으로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이야기할 때면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국내 최초,
여학생을 받지 않았던 학과에 들어가 결국 대한민국 민간항공 역사상 첫 여성 기장이 된 조종사가 있습니다. 2008년 11월 대한항공 보잉 737 기장으로 임명되며 60년 민간항공 역사에 새로운 이름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현직에서 하늘을 누비며 조종사를 꿈꾸는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인물은 대한민국 여성 조종사의 첫 발자국을 남긴 사람, 대한항공 기장 홍수인입니다. 홍수인 하면 지금은 국내 최초 여성 기장이라는 타이틀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가 꿈을 품었던 순간은 오히려 막막함에 가까웠는데요. 어릴 적부터 하늘을 동경했던 그는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이 조종사라는 생각에 막연히 조종사를 꿈꾸었는데요. 문제는 당시 국내 민간항공사에는 여성 조종사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여성이 조종사가 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과 역시 당시엔 여학생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홍수인은 조종사가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항공통신정보공학과에 입학해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끝내 하늘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대한항공 조종훈련생 과정에 도전한 끝에 2008년 11월 마침내 보잉 737 기장 임명장을 받아들게 됩니다. 국내 민간항공 60년 역사상 첫 여성 기장의 탄생이었습니다. 여성이 한 명도 없던 조종석에 처음 앉는다는 것은 곧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쏠린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여자가 기장이 될 수 있겠어? 라는 걱정 섞인 시선, 그리고 유일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쏟아지던 과도한 관심까지 홍수인은 이를 성차별이라고 보기보다는 낯선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홍수인 기장이 만든 변화는 자신이 첫 번째가 됐다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가 조종석에 앉은 이후 여성도 기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눈으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르며 대한항공을 비롯한 여러 항공사에서 여성 조종사의 수가 꾸준히 늘어났고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려와 편견도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인 기장은 이를 두고 대한항공 역사의 절반가량을 자신이 함께 해온 셈이라고 돌아보며 이제는 조종사가 되는 데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힘든 점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다만 남은 것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노력, 그 자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하늘 위에서 살아온 홍수인 기장에게도 땅 위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요. 같은 조종사인 남편의 이해와 응원 속에도 비행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에게 느끼는 미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엄마 일 그만두고 늘 같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매번 아니라고 대답하는 딸을 보며 일을 하는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여기게 됐다고 하는데요. 23년 차 베테랑이 된 지금도 그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비행을 마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후배 조종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도 해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여학생을 받지 않았던 학과에 문을 두드린 대학생, 그리고 국내 민간항공 60년 역사상 첫 여성 기장이 된 조종사, 그리고 이제는 후배의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베테랑 기장. 홍수인 기장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최초라는 타이틀이 단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없던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의 발자국이 뒤따르는 이들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자리를 당연한 자리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낯선 시선을 견디며 하늘의 문턱을 낮춰온 조종사 홍수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은경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선짜리 나온 것처럼 정말 너무 만면일상인가요? 오늘 그런 느낌이에요. 오. 자, 우리 한번 이제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희망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일부 단지는 불과 1년 사이 분양가가 1억 원 넘게 상승하면서
공공 분양을 기다려왔던 실수요자들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계양 신혼 희망타운을 보게 되면 2024년 전용 55제곱미터의 평균 분양가는 약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뒤 공급된 같은 지역의 신혼 희망타운은 비슷한 면적이 약 5억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무려 1억 원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네,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남양주 왕숙은 불과 1년 사이에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남양주 왕숙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공급된 단지를 비교하면 평형에 따라 분양가가 약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고양 창릉 역시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해 7억 원대에서 올해 8억 원대로 올라 1억 원 이상 비싸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공분양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분양가가 오르게 된 핵심 이유가 뭘까요? 네, 업계에서의 말에 따르면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을 한 데다가 사업 일정까지 지연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청약자 입장에서는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게 입주 시기라는 점이잖아요. 근데 분양가는 올랐는데 실제 입주 시기는 더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양 창릉의 경우에는 지난해 공급된 단지는 2028년 입주 예정이었지만 올해 공급된 단지는 2030년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집 시기는 약 1년 차이지만 실제 입주 예정 시점은 2년 이상 벌어진 셈입니다. 결국 공공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단순히 제시된 현재 가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본 청약까지 분양가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또 입주 시점과 자금 계획까지 함께 따져보는 꼼꼼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앞으로 공급될 3기 신도시 단지들도 사업 일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분양가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 분양을 준비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청약 자격뿐만 아니라 향후 필요한 자기 자금과 대출 가능 금액까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조금씩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으로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 남부나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특정 지역으로 밀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매매 가격이 0.23%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고요. 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경기 수원에서는 수원 영통구가 0.91%, 성남 수정구와 용인 수지구가 각각 0.63%로 오르면서 서울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수원 영통은 반도체 산업의 배후이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수요가 몰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서울 집값과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망포동 대당지나 영통동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처럼 교통과 산업, 개발과 호재를 갖춘 지역들은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또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실제 매수 문의는 줄어드는 등 매수자들의 관망세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응찰자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낙찰 가격은 감정가부터 높아지면서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15억 원 이하 중저가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송파구 문정시형 전용 46제곱미터는 감정가가 8억 원보다 5억 원 이상이나 높은 13억 1천여만 원에 낙찰이 됐고, 천여만 원에 낙찰이 됐고요. 무려 40명이 경쟁을 했습니다. 오, 대단한 경쟁인데요. 네. 단순히 저렴한 집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까지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대출과 다주택자 규제가 이어질 경우에는 부동산 수요 자체가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고 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수도권 시장은요, 집값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보다는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과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리해보면 서울 이제 집값 상승폭이 줄었다고 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됐다라고 보여지기는 조금 어렵고요. 수요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특히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이 수도권 전반을 다시 흔들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약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나는 당첨자 되기 어렵겠지라고 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죠. 그런데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특별 공급을 하게 되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일반 공급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04대 1이었지만 특별 공급은 3.52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특별 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라면 일반 공급만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특별 공급 유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특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유행으로 나누고 경쟁률도 다양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요, 평균 9.79대 1로 오히려 경쟁이 치열했고 신혼부부는 3.51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자녀는 1.73대 1, 노부모 부양은 0.43대 1에 그쳐 유형에 따라 당첨될 가능성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단순히 경쟁률이 낮은 유형을 찾아보기보다는 먼저 자신이 어떤 특공에 충동하는지 자신의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무주택 여부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 혼인 여부와 자녀 수, 그리고 거주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등 자신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유형의 자격과 과거 경쟁률을 비교해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앞서 특공이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모두 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생애 최초는 오히려 일반 공급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특별 공급 평균 경쟁률은 3.51대 1이었고요. 생애 최초는 9.79대 1로 일반 공급 1순위 5.04대보다 1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1인 가구도 신청할 수가 있어서 청년층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정리해보면 특공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경쟁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청년층이라면 자신의 자격 요건과 유형별 경쟁 능력을 또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소득과 자산 등 세부 자격을 확인하고 일반 공급과 비교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결국 청약도 자신의 조건에 맞는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게다가 철분과 칼슘까지. 그런데 혹시 영양제는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영양제 복용 습관 4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제 조합입니다.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지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는 철분과 칼슘인데요. 철분은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고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많이 복용합니다. 하지만 두 영양소는 같은 시간에 복용하면 철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철분은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를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을 먹고 있다면 먹고 있는 영양제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영양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홍삼이나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영양제 복용 중인 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도 몸속에서 작용하는 성분인 만큼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양제를 여러 개 챙겨 먹다 보면 같은 성분을 중복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 D나 아연을 추가로 챙겨 먹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권장량을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와 D처럼 몸에 축적되는 비타민은 과다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제도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영양제는 한 번 사두면 아무 곳에나 두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에 보관하면 성분이 변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처럼 공기와 열에 민감한 제품은 뚜껑을 잘 닫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영양제는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양제도 궁합이 있고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야 됩니다. 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중복 복용은 없는지, 보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플레이스를 정리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묵은 공기가 싹 가시니 마음까지 환해지는 요즘인데요. 이런 날은 따스한 햇살을 따라 무작정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아름다운 한강을 품고 깊은 풍류와 역사를 간직한 곳, 오늘 저희가 찾아갈 곳은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혹시 남양주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본래 버드나무가 많은 고을이라는 옛지명 양주의 남쪽이라는 데서 유래했는데요. 이름처럼 예부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빼어난 강변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물길이 아름다운 곳에 왔다면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드라이브 해주는 게 제맛이겠죠? 장마가 끝난 직후라 강물도 한껏 풍성해지고 쨍한 햇살이 수면 위로 반짝여 달리시는 내내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청량감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청량한 강바람과 맛있는 먹거리가 기다린 남양주로 지금 한번 떠나볼까요? 드라이브를 즐기다 잠시 차를 세우고 둘러볼 남양주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조안면에 위치한 정약용 유적지와 실학박물관입니다. 조선 후기 위대한 사상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고 눈을 감은 생가 여유당과 모역이 보존되어 있는 문화유적지인데요. 빗물을 먹으며 유난히 더 싱그러워진 초록빛 정원과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 쨍한 여름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합니다. 바로 옆 실학박물관에서 알찬 전시도 관람하고 인근 강변 산책로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장마철에 찌푸렸던 기분이 말끔히 씻겨나갈 겁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 즐겼다면 이제 여름철 잃어버렸던 입맛을 단번에 찾아줄 식사를 하러 가볼까요? 오늘 남양주의 별미는 산들소리 수목원 입구 근처 별내동 초록숲 속에 자리 잡은 쌈밥집 목향원입니다. 이곳은 초가집 모양의 운치 있는 외관과 예쁘게 꾸며진 정원이 인상적인 곳인데요. 은은한 숯불 향이 코끝을 자극하는 석쇠 불고기와 삼색밥, 그리고 싱싱한 유기농 쌈채소가 한 상 가득 차려집니다. 쨍쨍한 여름날 초록빛 나무들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향긋한 쌈밥 한 입 가득 싸서 드시면 맛은 물론이고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친 뒤에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북한 강변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야겠죠. 북한강로를 따라 이동하면 통창으로 강물이 한눈에 들어오는 근사한 대형뷰 카페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선선한 실내 통창 앞자리에 앉아 시원한 커피 한 잔 들고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는 이른바 물멍타임. 장마 뒤 찾아온 화창한 날씨 덕분에 강물은 더 푸르고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이 수면에 반사되는 모습은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비가 그치고 찾아온 반가운 햇살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쨍하고 맑게 빛나길 바랍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시원한 강바람과 역사,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는 남양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가치 있고 새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